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즐기고 있는 3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 이제서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즐기게 되어서 그런지 저는 요즘이 한창 신혼 같기만 합니다. 지금이야 저도 웃으면서 좋아하고 있지만 정작 좋았어야 할 신혼을 누군가 때문에 완전히 망쳐버리고 이제서야 여유를 누리는 저희 부부의 사정이 안타깝기도 하네요. 저도 결혼을 해서 누군가의 아내와 며느리가 되었지만 왜 매번 여자들은 결혼을 하며 걱정 근심을 가질 수밖에 없나 싶어요. 시어머니들은 왜 그리 며느리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건지 가끔은 그들이 제복을 걷어차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부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은 남의 식구로 들어온 며느리 탓이 아니라 시어머니들의 탓이 아닐까 싶은 생각에 이렇게 제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그럼 전국의 모든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사연을 시작해 볼게요. 결혼 전만 하더라도 저는 어디에다가 사연을 보낼 만한 일이 전혀 없었어요. 살면서 큰 문제라 할 것도 별탈도 없는 평범한 일생을 살았던 탓에 그냥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부모님 덕분에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저는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큰일 없이 자라며 학교 생활 역시 무사히 할 수 있었고 학창시절 내내 이렇다 할 문제 없이 커왔어요. 덕분에 저는 이름난 대학을 졸업하며 취업까지 어렵지 않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너무 고생 없이 살았던 탓에 제가 나중에서야 남들은 모를 그런 고생을 겪었던 건지도 모르겠지만 결혼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탄탄대로였습니다. 운이 따라준 덕분에 졸업하자마자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 저는 남들보다 몇 년은 앞서갈 수 있었고 회사에서도 나이에 비해 연차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 후임으로 들어와도 제가 더 어린 경우들이 많았고 대학에 군대까지 다녀온 남자들과는 같은 직급에서도 훨씬 나이차가 날 수밖에 없었죠.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하면서 남들보다 출발이 빨랐던 것은 좋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회사 내에서도 분명 제가 직급이 더 높은데도 그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를 하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제 속을 썩이는 직원들이 꽤 있었거든요.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몇몇을 겪을 때마다 저는 일찍 취업이 된 것이 가끔은 후회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밖에서는 일부러 더 나이 들어 보이게 다니고 후배들에게 만만해 보이지 않으려 갖은 애를 쓰곤 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저보다 연하의 한참 후배인 직원과 사내 연애를 하게 되었네요. 사랑이 아무리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거라고는 하지만 저도 제가 같은 회사에서 그것도 연하의 부하 직원과 인연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만나게 된 남자친구는 저보다 1살 어렸고 입사도 한참 늦은 편이었어요.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군대 때문에 인연이 더 늦기도 한데 거기다가 저는 취업이 빠른 편이었고 남편은 늦었던 탓에 저희는 나이에 비해 연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었습니다. 사수, 부사수 정도만 되어도 연애를 하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었을 텐데 팀을 이끄는 입장에서 말단 사원과 연애를 하게 된 것은 누구한테 말을 해도 놀랄만한 일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과 제가 연애에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남편은 제가 첫눈에 반할 정도로 멋지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몸에 배어있는 매너와 친절함에 저는 처음부터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되었어요. 1살 차이긴 해도 연하인데 어쩔 때는 저보다 듬직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에 저보다 어리고 경력이 없더라도 충분히 배울 만한 점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렇게 남편에게 좋은 호감을 가지고 있던 중에 남편도 연차가 쌓이고 저와 업무 때문에 만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서로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일 때문이었죠. 그게 핑계였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저나 남편은 서로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잘 맞았고
직급에 상관없이 대화가 잘 통하는 편이었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먼저 얘기하기도 하고 따로 시키지 않아도 제가 바라는 방향으로 알아서 잘 따라와 주더라고요. 여자에다가 어리다고 무시하는 후배들만 많이 봐서 그런지 그런 것 하나 없이 저를 존경하고 따르는 남편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매일 회사에서 같이 붙어 있으며 그런 호감들이 점점 쌓이기 시작하더니 결국 연인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죠. 서로 마음을 충분히 확인하고 진지하게 시작한 만남이었지만 쉽지 않았어요.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부하 직원에다가 저보다 연하였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남들의 눈치를 보고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호기롭게 연애를 시작한 것과 달리 회사 안에서는 눈도 못 마주치겠고 회사 근방에서는 인사도 하지 못할 정도였죠. 게다가 한 회사에서 부하 직원과 연애를 하다 보면 혹시 내가 남자친구에게 실망하는 일이 생기거나 내가 그 사람의 뒤치다꺼리를 해주는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싶어 걱정이 더 많았고요. 하지만 그런 걱정도 잠시 오히려 저를 도와주고 챙겨주는 남편을 보며 저는 지루했던 회사 생활이 즐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제 책상에 몰래 커피를 가져다 놓고 일이 많아 야근을 해야 할 저를 곁에서 도와주기까지 하는 남자친구와 같은 회사를 다닌다는 것은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었어요. 처음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남의 말을 꼬아듣지도 않고 모난 곳 없이 착하고 밝은 성격의 남자친구는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회사 내에서는 비밀로 하며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가던 저희는 어느새 몇 년차 커플이 되었고 길어지는 저희의 연애에 저희보다 주변 사람들이 더 성화였습니다. 사실 저도 결혼에 대해 걱정이 아주 없진 않았어요. 남자친구를 만나다 보니 결혼 생각이 부쩍 들기도 했고 회사에도 언제까지 비밀로 해야 하나 불안한 마음도 있었거든요. 차라리 결혼을 하면 회사에서도 밖에서도 더 편해질 텐데 싶었죠. 게다가 친구들 말처럼 결혼 정년기라는 게 있는 건데 여태 취업도 빨리 하고 승진도 빨랐던 제 인생을 생각하면 결혼만큼은 남들보다 한참 뒤처져 있는 기분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제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 혼자 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 저도 답답했습니다. 제 주변은 거의 결혼을 했지만 남자친구 주변은 한창 연애하던 중들이고 제가 겨우 1살 더 많은 걸로 남자친구에게 결혼을 재촉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마음 같아서는 나랑 결혼 생각이 있냐 대놓고 물어보고는 싶지만 왠지 부끄럽기도 하고 여자 쪽에서 먼저 물어보려니 결혼에 안달난 사람처럼 보일까봐 괜히 자존심도 상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남자친구의 본심은 어떤지 알지도 못하고 저는 혹시 이러다 내 나이만 먹고 헤어지게 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저의 걱정은 그리 길지 않았어요. 제 마음을 알아차리기라도 한 건지 한창 결혼 생각이 많았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제게 깜짝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남자친구의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 식사를 하던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남자친구가 제게 뜻밖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도현씨, 승진 정말 축하해.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 정화야, 나 이제 승진도 했고 이제는 일에서 인정받고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 물론 자기만큼 따라가려면 아직 한참 남았겠지만 그래도 이제서야 나도 자기 앞에서 조금이나마 당당해질 수 있다 싶어. 우리 그동안 진지하게 잘 만나왔고 서로 확신도 있었다고 생각해. 내가 정화 너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떤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이만큼 온 건 다 자기 덕분이고 자기 없었으면 내가 이 정도로 못했을 거라 생각해. 일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전부에서. 그래서 나 이제는 정화 너랑 결혼하고 싶어. 내가 정말 잘해줄게, 정화야. 나 믿고 나랑 결혼해줘. 평소답지 않게 덜덜 떨면서 말을 이어가던 남자친구는
제 앞에서 반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손가락에 딱 맞는 반지를 끼워주며 저와 평생을 약속해 주었죠. 남자친구가 이런 생각을 하는 줄도 모르고 저 혼자서 전전긍긍하고 걱정했었다니 갑자기 창피해지더라고요. 어쩌면 제가 남자친구에 대한 믿음이 나약했던 건 아닐지 말이에요. 그렇게 평생 잊지 못할 프로포즈를 받게 된 저는 결혼을 승낙했고 저희는 양쪽 집안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진작부터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들으셨던 탓에 부모님이 고민을 하시거나 걱정하실 부분이 전혀 없었어요. 연애 초반에는 같은 회사 사람을 만나면 혹시 제가 상처라도 받을 일이 없을지 걱정을 하셨지만 저를 지켜주기 위해 노력하고 열심을 다하는 남자친구 이야기를 들으시며 그 사람을 많이 믿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진작 점수를 따놓은 상태였고 저희 집에서는 벌써부터 사위 대접을 해주실 만큼 좋아하셨지만 역시 제가 걱정이었어요. 아무래도 옛날 분들에게는 사위와 며느리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연상의 직장 상사인 며느리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걱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잘 보이려 단장을 하고 어머니가 좋아하신다는 선물을 사들고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죠.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김정화라고 합니다. 집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려요. 아, 이거 약소하지만 어머니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사와봤습니다. 아유, 뭘 이런 걸 사왔어. 그래요. 두연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듣던 것보다 훨씬 미인이네. 두연이 너 어디서 이렇게 참하고 예쁜 아가씨를 골라왔어? 역시 우리 아들이 엄마 닮아서 보는 안목이 있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님도 고우세요. 그래도 젊은 아가씨가 예쁘지. 그럼 얼른 들어와요. 내가 말 편하게 해도 될까? 그럼요. 그냥 편하게 불러주세요. 그래. 그럼 정화야, 배고플 텐데 우리 밥부터 먹을까? 내가 거의 다 했어. 앉아서 기다려. 어머니, 제가 좀 도울게요. 뭐든 시켜만 주세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식사를 준비하신다는 어머니를 도와드리려 했지만 어머니는 저를 손님으로 대접해 주시면서 한사코 사양하셨어요. 아니야, 도와줄 거 하나도 없어. 손님으로 왔는데 그냥 앉아있어. 내가 귀한 따님을 어떻게 부려먹겠어. 그래도 어머니 혼자 고생하시는 게 마음이 불편해요. 그냥 제가 돕게 해주세요. 아유, 정말 괜찮아. 그리고 진짜로 거의 다 했어. 시킬 게 있으면 차라리 두연이한테 시킬 테니까 정아, 너는 편하게 앉아있어. 이제 식구들 사이인데 그렇게 불편하게 할 것 없어. 나 그렇게 꽉 막힌 시엄마 아니야. 두연아, 엄마가 와이프 시집살이 시킬 사람 같아 보이니? 우리 엄마 정말 그런 거 없으니까 편하게 있어. 우리 집 손님으로 온 건데 손님은 일하면 안 되잖아. 그렇게 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가시고 저는 남자친구 방을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일을 하시는 게 마음은 불편했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저를 귀하게 대해주시는 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저를 좋아해주시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결혼을 앞둔 신부의 불안감을 완전히 없애버렸고 더더욱 그 결혼이 하고 싶어지기만 했어요. 다정한 남편의 며느리 귀하게 생각하시는 시어머니라니 세상에 저보다 결혼을 잘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양쪽 부모님들을 모시고 하게 된 상견례에서도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덕담들이 오고 갔습니다. 주변에 결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가끔 집안끼리 벌이는 신경전도 있다고 하던데 저희 양쪽 부모님들께서는 오히려 서로의 입장에서 배려해 주시고 양보하시는 바람에 상견례 시간이 길어지기까지 했죠. 한 번 정도는 분명 힘든 상황이 발생할 줄 알았는데 그런 일 없이 진행되는 게 너무나도 신기했고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와 같이 하는 결혼 준비 또한 단 한 번의 다툼 없이 의견을 맞춰가며 잘 준비하고 있었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 남자들의 무덤덤함으로 한 번 정도는 의견 대립이나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고 하던데 저는 다정한 남자친구 덕분에 그럴 일이 없었네요. 시간이 얼마가 걸리던 또 무슨 일이던 간에 행복한 우리의 결혼식을 위해서 꼼꼼히 확인하고 챙기는 남자친구로 인해 저는 점점 더 결혼 생활에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벌써부터 깨를 볶으며 행복한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던 도중에 저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께서 쓰러지셨다는 전화였어요. 저희는 하고 있던 일을 제쳐두고 곧장 어머님께서 계신다고 하는 병원으로 가게 되었죠. 병원으로 가는 동안 어머님과 전화통화를 하며 괜찮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놀라고 걱정되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보다 더 놀란 모습의 남자친구는 어머님께서 괜찮아졌다는 소식에도 좀처럼 심각한 표정을 풀지 못했어요. 사실 결혼을 선택하고도 계속해서 혼자 남으실 어머님을 걱정하던 효자였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애틋한 존재이겠지만 남자친구에게는 어머니라는 존재가 유달리 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여성 홀로 아들을 키우시고 밤낮 할 것 없이 일을 하시면서도 아들에게 신경이라는 신경은 다 써주셨다고 들었으니까요. 그런 이유로 남편이 하고 있는 걱정이 이해가 됐습니다. 병원을 도착하자 택시에서 뛰어내려 응급실로 간 남편은 침대에 누워 링게를 맞고 계시는 어머님을 발견하고 곧장 그리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되신 거예요? 한 번도 쓰러지신 적은 없었잖아요. 요 근래 계속 어질어질하긴 했는데 나도 쓰러질 줄은 몰랐어. 의사 말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나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옆에 부축해줄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었지. 정말 잘못했으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질 뻔했어. 그러니까 웬만하면 혼자 다니시지 말고 친구분들이나 동네 분들과 다니시죠. 내 반찬거리 하러 가는데 또 누굴 불러서 가냐. 불러도 귀찮아만 하지. 요즘에는 마트들도 인터넷 주문 되는데 고집 부리시긴. 너희야말로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 뭐 한다고 바로 찾아와. 늙으면 다 이런 일이 한 번씩은 있는 거지. 나도 이제 갈 때가 되어서 그런가 보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누가 보면 백발노인이 말하는 줄 알겠어요. 잠시만요. 저 의사분이랑 이야기 좀 하고 올게요. 다행히 어머님께서는 검사 결과와 의사소견 모두 이상이 없어 링게를 다 맞으신 뒤 남자친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남자친구의 홀로 될 어머님 걱정은 날로 심해져만 갔어요.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어머님이나 친척 전화가 오면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깜짝깜짝 놀라더군요. 거기다 어머님께서 다른 일로 전화를 받지 않는 날에는 일정을 취소하고 중간에 집으로 가기도 했죠. 그런 남자친구의 과한 걱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라도 저희 부모님께서 어머님과 같은 일을 겪었다면 분명 남자친구만큼이나 걱정을 했을 테니 말이죠. 오히려 가장 행복해야 할 시기에 걱정을 한가득 안고 있는 남자친구가 안쓰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번 더 어머님께서 비슷한 일을 겪게 되셨어요.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거시고 말씀이 없던 어머님으로 인해 남자친구와 저는 급히 집으로 가게 되었고 동시에 119에 전화를 걸게 되었죠.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는지 119가 돌아간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저번보다 어머님께서는 더 놀라신 듯 보였죠. 어머니, 또 쓰러지신 거예요? 출동한 구조대에서는 아무 문제 없대요? 심박수랑 내 상태 확인하더니 문제 없다고 안정 취하라고 말하고 돌아가더라. 근데 아까는 정말 죽는 줄 알았어. 쓰러지지는 않았는데 딱 그때처럼 어지러워서 소파에 앉았더니 갑자기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야. 내가 너무 놀라서 너한테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목소리도 안 나오고 눈앞은 돌고. 두연아,
엄마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엄마 이렇게 놔두고 죽는 줄 알고 정말 무서웠다고. 너무 걱정 마세요. 당장에 문제는 없다고 하니까 내일이라도 제대로 정밀검사 받아봐요. 병원에서는 저번에도 아무 이상 없다고 했잖아. 이러다 정말 너 장가가고 나서 엄마 혼자 있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요즘에는 노인 고독사도 많다고 하는데 엄마 이번 일 겪으니까 너무 무서워. 저번에는 무서워도 다음에는 없을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정말 이렇게 죽으면 어떡하나 싶어서 너무 무섭다고. 아무 일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결혼해도 매일 전화드리고 자주 찾아뵐게요. 그러지 말고 엄마 몸만 조금 회복할 때까지 몇 년간만 같이 살아주면 안 되겠니? 엄마가 정말 너무 무서워서 그래. 같이 있어주는 사람 한 명만 있더라도 이런 부탁하지 않을 거야. 정화야, 이런 부탁하는 시어머니가 밉고 이상하겠지만 며느리가 그런 생각할 걸 알면서 부탁하는 난 오죽하면 이러겠니. 1, 2년만 같이 살아주다 그 다음에는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하렴. 나가서 살든 아니면 계속해서 나와 같이 살든.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고 하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니? 네? 그게 너희 지금 집 알아보러 다니는 것도 힘들고 딱히 마음에 쏙 드는 것도 없지 않니? 여기서 몇 년 있는 동안 돈 모아서 더 괜찮은 곳으로 가면 너희도 좋고 한 2, 3년 정도 전세살이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어머니, 너무 갑작스러운 말씀이라 저도 놀랐는데 정화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저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요. 결혼을 계획하면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기도 했고 너무 갑자기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니 당황하여 당장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이러한 점을 눈치채고 대신 대답을 해주어서 당장의 상황은 모면할 수 있었죠. 그날 저녁 남자친구와 상의를 하기 전에 우선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딸이 겪는 일이기에 조심스러워 하셨지만 저희 어머니께서도 그리고 그 위 할머니께서도 딱히 시집살이라고 할 만한 것을 겪지 않으신 탓에 시어머니와 잠시 사는 것에 대해 큰 반감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돈되는 분께서 아들과 떨어지는 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아 몸이 안 좋아지신 걸 걱정하셨죠. 제 생각 또한 비슷했어요. 옆에서 어머님 걱정을 하고 있는 남자친구를 보는 게 더 힘들기만 했고 그런 이유로 겨우 같이 사는 것만으로도 남자친구와 어머님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에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이제 막 며느리가 되는 입장에서 같이 살아달라며 애원하듯 말씀하시는 시어머니를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겠나요? 그런 제 생각이 더 뚜렷해졌고 남자친구에게도 제 결정을 말하게 되었죠. 남자친구는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연신하였고 이후 어머님께서도 이야기를 전해 듣고서는 제게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님 댁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하면서 결혼 계획 중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오히려 그러한 이유로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한결 편해지기도 했어요. 그 뒤로 어머님 댁을 수시로 드나들며 남편 방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게 되었고 몇 달 뒤 저와 남자친구는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시집살이에 대한 말이었습니다. 다들 하나같이 시부모와는 같이 사는 게 아닌데 저 스스로 고생길을 자처한다고 말들 하더라고요. 자신들 주변과 방송에서 나오는 고부 갈등을 예로 들면서 저에게 겁을 주었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와닿진 않았습니다. 우선 가장 가까운 저희 엄마와 할머니만 보더라도 서로 사이가 좋으셔서 밖에 나가시면 모르는 사람들은 모녀관계로 아셨어요. 또 할머니와 증조할머니께서도 서로를 극진히 아끼셨다고 들었고요. 그런 탓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보통 한 귀로 흘리기 마련이었죠. 그래서 시작하게 된 시댁살이 또한 아무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처음 시댁살이는 주변 사람들의 걱정과 달리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물론 신혼부부 둘이서 사는 것만큼 마음 편히 지내는 건 아니었지만 나름 장점들도 많았어요. 회사를 다니는 우리 부부를 챙겨주시는 어머님 덕분에 좀 더 일에 집중을 할 수 있었고, 집안일 또한 어머님께서 해주시니 생활하는 데 수월했죠. 남편과 같이 퇴근을 하고 오면 어머님께서는 항상 맛있는 저녁상을 차려주셨고, 식사를 마친 뒤 제가 설거지라도 하려고 하면 하루 종일 일하느라 고생이었다며 저를 소파로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저도 눈치는 있는지라 마냥 어머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진 않았어요. 쉬는 날이면 졸린 눈을 비비고 일찍 일어나 그럴싸한 아침상도 차리고, 어머님이 방심을 한 틈을 타 고무장갑을 껴서 설거지를 했죠. 회사 일로 치여 살면서도 틈틈이 집안일도 신경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쓰러지셨던 어머님 건강이 걱정되어서 몸에 좋다는 건 최대한 챙겨드리고요. 서로 친가족같이 지내더라도 지킬 건 지키고 마냥 편하게만 대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일부러 보여주려 한 행동은 아니었지만 그런 저를 보곤 남편은 저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졌고, 저희 부모님에게도 똑같이 잘해주려고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에게 이빨을 드러내시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렇게 생활한 지 채 3달이 안 되었을 때였어요. 남편과 같은 회사를 다녀 결혼 후 단 한시도 떨어진 적이 없던 저희 부부였는데, 남편의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모임을 가지게 되었죠. 처음으로 어머님과 저 둘이서 맞는 저녁이 어색할 거라 생각되었지만, 이 기회에 어머님과 더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평소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는 빵집에서 빵도 몇 개 사가지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현관문에 들어서자마자 곧장 날벼락 같은 어머님의 호통을 듣게 되었어요. 어머님, 저 다녀왔습니다. 아까 전화드린 것처럼 두현 씨는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 방금 제가 전화를 했는데. 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들어오니? 네? 저요? 저 지금 퇴근하고 곧장 왔는데요. 바로 오긴 무슨. 너 두현이랑 올 때는 꼬박꼬박 6시에는 들어왔잖아. 근데 지금 시간이 7시야 7시. 그러면 내가 밥을 해야 하는 건지 그냥 둬야 하는 건지 알겠어? 미리 연락이라도 하던가. 죄송해요. 저는 아까 두현 씨 모임 말씀드리면서 들어간다고 하기도 했고, 항상 8시쯤 식사하니까 아무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회사 다니는 게 벼슬도 아니고 전화 한 통 해주는 게 그렇게 힘드니? 아까 전화한 사이에 또 무슨 약속이 있을 줄 알고. 그래, 늦기는 왜 늦었니? 야근이라도 한 거야? 아니요, 퇴근하다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는 빵이 생각나서 거기까지 갔다가 사오느라 좀 늦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다음부터는 일정에 변화가 없더라도 꼭 연락드릴게요. 아우, 빵을 좋아하긴 누가 좋아한다고. 벌써 같이 생활한 지 3달이 되어가는데 시험이 좋아하는 것도 모르니? 네 것만 신경 쓰지 말고 제발 같이 사는 사람들 신경 좀 써라. 죄송합니다. 나는 너 기다리는 동안 저녁을 먹어서 네 밥은 네가 알아서 차려 먹어라. 밥은 다시 해야 하니 정 급하면 즉석밥이라도 해먹고. 그러시면서 방으로 문을 쾅 닫고 들어가셨어요. 퇴근을 하자마자 어머님께서 정신없이 쏘아붙인 탓에 한동안 현관에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혼이 나야 하는 일인가 싶었죠. 방으로 들어와 옷을 갈아입으며 다시 생각해보면서 집에서 기다리시는 어머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잘못으로 생각하고 나중에 어머님께서 화가 풀리시면 제대로 죄송하다는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임을 마치고 남편이 돌아오자 어머님께서는 좀 전에 언제 그랬냐는 듯 저에게 살갑게 구셨어요. 그날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남편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저에게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달랐죠. 시어머니는 남편이 없을 때면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습니다. 결혼 전 귀한 집 딸이라며 설거지 한번 안 시키겠다던 어머니는
대체 어딜 가신 건지.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씻을 새도 없이 일을 시키셨고 절 종부리듯 부리려고 하셨어요. 남편이 있을 때면 남편이 늘 같이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때는 저더러 꼼짝하지 말라며 말씀하셔놓고는 남편이 없을 때마다 그런 행동을 하셨죠. 야, 내가 빨리빨리 다니라 했어, 안 했어? 다른 집 여자들은 회사 다니면서도 밥하고 빨래하고 집안살림 다 한다던데 너는 네 남편이랑 같이 회사 다닌다는 이유로 둘이 같이 다니면서 집안일은 뒷전이냐? 내가 너 뒤치다거리 하려고 같이 사는 줄 알아? 아들 앞이라고 잘해줬더니 눈치껏 굴지도 못하고 말이야. 너 그딴 식으로 할 거면 결혼은 왜 한 거야? 너가 우리 아들보다 상살하고 나까지 내 아들 무시하는 거냐? 안 시켜도 살살 비위 맞추고 할 줄 알아야지. 정말 짜증나서 못 살겠네. 그러다가도 남편이 들어오면 태도가 달라지셨어요. 아유, 아가, 쉬고 있으라니까 왜 자꾸 일을 하니? 얘 좀 봐라. 내가 하지 말고 쉬라는데도 자꾸만 나를 돕겠다고 이런다. 나 나쁜 시애미 만들려고 그러니? 당신 안 피곤해? 그래도 두 사람 같이 있는 거 보니까 다정하고 좋네요. 이제 내가 거둘게요. 아유, 너는 이제 막 퇴근한 애가 뭘 거두겠다고 그래. 우리 며느리가 이만큼 도와줬으니 이제 내가 다 해야지. 둘 다 들어가서 쉬어라. 어머니는 아들 부부와 한 집에 사시면서도 저를 참 교묘히 괴롭히셨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가거나 자리를 비울 때마다 저를 밤새 잠도 재우지 않고 일을 시키곤 하셨죠. 야, 지금이 몇 시인데 처자고 있어. 오늘 김장할 거니까 일어나서 배추부터 절이고 있어. 어머니, 지금 새벽 3시예요. 저 겨우 3시간밖에 못 잤는데요? 그 정도 잤으면 됐지. 언제까지 누워 자겠다고 그러는 거야? 잠은 죽어서 자던가. 빨리 일이나 해. 남편이 없을 때면 꼭두 새벽부터 깨워서 김장을 시키거나 커튼이나 이불 빨래들을 시키시고, 그런 제가 너무 피곤해서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어머니는 제 뒤통수를 팍 소리나게 때리곤 하셨습니다. 이게 시애미 앞에서 졸고 자빠졌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세월에 다 하려고? 너 설마 남편 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나 나쁜 년 만들려고 그러냐? 너가 그런 식으로 나올수록 괴로워지는 건 너야. 알겠어? 남편은 제가 집에서 그런 고생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제가 어머니와 잘 지내는 줄만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실체를 까발키고 싶었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섭섭한 말을 하면 죽을년이라며 죽는 신용까지 하는 교묘하고 약삭빠른 시모 앞에서 저는 바보같이 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점 도를 지나치는 어머님의 행동에 제 인내심도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살짝 톡 건들기만 해도 당장에 터질 것만 같았죠. 오히려 제가 폭발하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 최대한 시모와 부딪히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무조건 남편과 있으려고 했고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는 밖에 나가 있으려고 했죠. 그런데 제가 낮잠을 자는 사이 남편이 운동을 하러 나간 겁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주중 회사 일로 피곤한 저를 깨우지 않고 홀로 운동하러 나간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지금이 더 피곤한 상황이었어요. 남편이 없는데도 집안이 조용한 걸 보니 시모는 제가 남편과 나간 걸로 아는 듯했고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고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저도 외출을 하려고 했습니다. 문까지 소리나지 않게 열고 중문을 열어 나가려는 순간 머리 뒤편으로 싸늘한 시선이 느껴졌죠. 돌아서면 시모와 눈을 마주칠 것 같아 모른 척 신발을 신으려고 하는데 한마디가 날라오더군요. 아이고, 이제는 시험이랑은 마주치기도 싫은가 보다. 그래서 도둑새끼 마냥 그렇게 몰래 기어나가려고 하니? 저 운동 좀 하고 오겠습니다. 시모를 무시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자기 말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시모는 심한 말을 하더군요. 야, 너네 애미가 어른한테 그렇게 행동하라고 가르치든? 저게 지 남편 믿고 까부나 아니면 몰래 싸가지가 없는 거야. 네 시어머니가 묻잖아. 네 애미가 그렇게 가르쳤냐고. 제 인내심도 한계였으나
저희 엄마를 입에 담는 것에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너는 네 죽은 어미가 며느리한테 그렇게 말하려고 가르치든? 사람 괴롭히는 것도 네 어미에게 배운 거야? 어머머, 저게 정말 미쳤나? 야,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반말을 하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반말을 해? 너 정말 또라이구나. 한 번 더는 내가 또라이면 몇 달 동안 정신 나가 있는 넌 도대체 뭔데? 네가 뭔데 우리 엄마를 네 더러운 입으로 들먹이고 있어? 너 내가 언제까지 참을 줄 알았어? 내가 더럽고 불쌍해서 참아주니까 너 따윈 무서워하는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사랑하는 남편 어머니라는 이유로 참았는데 더는 안 되겠다. 남편이랑 헤어지든 아니면 남편이 당신이랑 연을 끊든 오늘 결판 지어야겠어.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 아들한테 보여준 적 있어. 지금 나한테 한 행동 우리 두연이가 알고도 널 선택하겠니? 이 풀려시 같은 게. 그래, 이렇게 된 거 네 나머지 모습은 어떤지 한번 보자. 나머지 8개 꼬리 좀 보자고, 이 풀려시야. 그래, 해봐. 해보라고. 늙어서 내 꼬리는커녕 솜털이라도 뽑을 힘이 있겠어? 뭐? 니년이 정말 나랑 해보자 이거지? 인연을 확. 계속되는 제 대응에 속이 뒤집어졌는지 시모는 제게 손찌검을 하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잔뜩 맞기라도 해서 고소라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눈을 질끈 감았는데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더군요. 조심스럽게 실눈을 떴는데 글쎄 남편이 시모의 손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여보! 두연아! 아무리 화가 나신다고 폭행까지 하시면 어떡합니까? 정말 그러다가 경찰이라도 오면 그때 되어서 후회하시려고요? 좀 진정 좀 하세요. 당신도 진정 좀 해. 이렇게 한다고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 언제부터 듣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마치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저와 시모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거실에 우리 두 사람을 앉혔죠. 두연아, 저 년이 어떤 년인지 아니? 네가 아는 여자가 아니야. 너 사기 결혼당한 거라고. 엄마가 이혼 소송에 이길 수 있게 도와주마. 걱정하지 말고 이혼해라. 오히려 제가 소송당해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어머니 하신 행동들이면 제가 소송에서 질 거예요. 저 다 알고 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어머니께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신지 알고 있다고요. 그리고 정확히 알 순 없지만 오래전부터 괴롭혔다는 것도 짐작하고 있고요. 뭐? 저 불려씨가 그렇게 말을 하든? 아니요. 제가 어머니께서 이 사람에게 하는 말 직접 다 들었습니다. 오늘 일까지 포함해서요. 남편은 시모가 저에게 하는 행동들을 알고 있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알게 된 경위까지 말해주었죠. 몇 주 전 제가 시모에게 시달림을 받다 남편에게 전화가 와서 받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간단한 통화 후 끊고 다시 시모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그때 연결이 끊어지지 않았나 봐요. 남편은 시모가 내뱉는 말이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몇 가지 욕설로 분위기는 짐작할 수 있었고 제가 방으로 들어와 우는 소리를 듣게 되며 확신을 하게 된 거죠. 집에 들어와 제가 남편에게 말할 줄 알았지만 시모와 저 모두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 행동하는 걸 보면서 수상하게 생각한 남편은 그때부터 저와 시모를 확인했다고 해요. 스마트워치로 자신의 휴대폰과 통화 연결을 해놓고 밖으로 나가서 우리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을 모두 직접 듣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저와 시모 사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고 집을 구해 분가를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또한 똑같이 준비를 해놓고 나갔는데 제가 이성을 잃게 되자 급히 집으로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 오늘 한 행동이요. 잘못하긴 했죠. 그런데 지금까지 얼마나 괴롭히셨으면 이 사람이 그렇게 했겠어요. 이 사람이 잘못하고 마음에 안 든 것이 있으면 차라리 고치라 하시면 되잖아요.
이 사람이 어머니께 못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어. 아니, 이유를 말씀하시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냥 전부 잘못했대도 내가 쟤한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마. 어머니, 그게 지금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유를 알아야 이 사람도 납득이 될 거 아니에요? 투연이 너 아무리 저 불려씨에게 꾀임을 당했다고 해도 나한테 그러면 안 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너 정말 쟤를 만나고 변해도 너무 변했다. 어디 엄마한테 사과를 하라고 하고 묻고 따지니? 부모라도 어른이라도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진정성 있게 사과하셔야죠. 그리고 도대체 뭘 보고 제가 변했다고 말씀하시는지 알 수가 없네요. 아니, 넌 변했어. 내가 쓰러졌을 때 나만 생각해주던 아들 투연이가 아니다. 넌 내가 꾀병인 걸 알면서도 나를 걱정해주던 착한 아이였어. 네? 어머니 쓰러지신 게 진짜가 아니었다고요? 너도 알고 있었잖아. 알면서 엄마 옆에 있으려고 연기한 거잖아. 네? 어떻게 그런 행동까지 하실 생각을 하세요? 전 정말 어머니께서 몸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다고요. 그 말까지 들으니 이제 대충 정리가 되네요. 저는 어머니와 같이 지내지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가 저한테 보이는 모습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세요. 더군다나 남들에게 상처 주면서까지 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무서워서 안 되겠습니다. 오늘 저랑 이 사람 짐만 챙겨서 떠나겠습니다. 나머지 짐과 가구들은 나중에 살 곳 정해지면 그때 찾아갈게요. 그리고 저에 대한 생각 변하시기 전까지는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뭐? 투연아, 지금 너 뭐라고 하는 거니? 엄마랑 연을 끊겠다는 소리야? 어머니가 변하시지 않으시면 그렇게 되겠죠. 내가 잘못했다. 진심으로 잘못했어. 네 말대로 내가 너에게 집착한 것 같아. 그래서 네 옆에 정화가 있는 게 셈이 났어. 내가 앞으로 고치마. 그러니까 연 끊겠다는 그런 말은 하지 말어. 뒤늦게 시몬은 자신의 잘못을 빌며 싹싹 빌었지만 남편의 마음은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그날 당장 우리는 시모의 집을 떠나게 되었죠. 집을 나가면서도 남편은 계속 저에게 잘못을 구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시모의 행동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저를 구해내지 못한 것에 용서를 구했어요. 그렇게 저는 시모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들에 대한 집착을 놓을 수 없었던 시모는 그 후에도 계속해서 남편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그럴수록 멀어질 뿐이었죠. 지금까지도 그 집착을 버리지 못한 시모는 무엇이 잘못된지 아직까지 모르는 모습입니다. 그런 시모를 보면서 저도 매일 저 스스로 되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언젠가는 아이의 엄마가 될 텐데 그때 되어서 시모와 같이 자식에 대한 집착으로 눈이 멀지 않기를 말이죠. 그럼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